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듀런트 기술지원부의 최석근이라고 합니다. HDMI는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못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진 않으시죠? 그래서 좀 얘기하기 좀 편할 것 같은데요. HDMI는 잘 아시겠지만, 우선 모르는 것부터 생각해가지고 말씀드리면, 거의 사실상의 TV 쪽에 들어가는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표준으로 해가지고 연결하고 있는 모든 커넥트 디바이스, 가장 유명한 거 PS,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라든지 엑스박스라는 게임기라든지 이런 게임기 연결할 때 쓰는 가장 좋은 인터페이스다라고 쉽게 알고 계실 텐데요. 이 HDMI라는 거 왜 쓰게 됐냐, 왜 지금 많이 쓰고 있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HDMI가 나오기 전에 케이블은 이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DVD 플레이어 놓고 셋톱박스 놓고 거기다가 이제 AVI 리시버라고 해가지고 뭐 앰프라든지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뒤에 케이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무지막지한 케이블들이 막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HDMI 하나의 케이블 하나로 가지고 장비끼리 연결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뒤에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깔끔한 형태로 연결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HDMI가 저희 지금 가장 각광받는 기술이자 사실상의 표준이 된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면 HDMI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핀 안에 어떤 형태의 신호들이 들어가 있느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 HDMI는 현재 나와 있는 커넥터까지는 총 여기 써 있는 거 외에도 두 가지 타입이 더 있긴 한데 가장 많이 쓰는 타입으로는 총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핀들을 보시면 디퍼런셜로 해서 TMDS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채널을 통신하는 채널이 3개가 들어가 있고요. 클락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원을 줄 수 있는 5V짜리 핫플러그 Z 신호라고 하는 5V짜리가 들어가 있고 여기 핫플러그 Z라는 핀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CEC라든지 DDC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보시는 TV 뒤에 들어가 있는 HDMI 보통 A 타입이라고 부르는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미니 타입이라고 해서 C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카메라 쪽에서 들어가는 인터페이스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타블렛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초기에 나왔던 스마트폰 중에서는 요 마이크로라고 되어 있는 타입을 지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플러그 타입으로 해가지고 꽂는 타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 쪽에 그 디바이스 쪽에 들어가는 것들은 리세터클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릴 때 HDMI 가장 기본 기능은 딱 뻔하거든요. 저희가 보고 싶은 영상이라든지 음성에 대해서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랑 비디오를 전송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고요. 이 주된 목적을 쓰는 것들 어떻게 쓰느냐?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TMDS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총 3채널이 있습니다. 데이터 채널 3채널. 거기 색깔 보시면 빨간색, 녹색, 파란색, RGB라고 부르죠.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빛의 삼원색, RGB를 가지고 조합해서 보낸 형태를 가장 기본 형태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 채널당 현재 1.4 스펙에서는 3.4GBps, 3.4 곱하기 3 하시면은 10.2GBps 토탈 데이터 전송력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RGB라든지 YCBCR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전송 방식을 가지고 영상을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렛은 8빗 해가지고 24비트부터 해서 얘를 12비씩 해가지고 48비트까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16비트죠. 16비트에 48비트까지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디지털로 되어 있는 오디오라든지 이런 거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4 스펙에서는 오디오가 채널별로 해가지고 최고 올릴 수 있는 게 192kB까지, 192kbps까지 올릴 수가 있었거든요. 뒤에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새로 나오는 HDMI 2.0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스피드까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데이터 채널이 3개가 있고 추가적으로 해서 클락 채널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 뒤에 가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데이터를 갖다가 나중에 USB 들으실 때처럼 데이터를 리커버리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리커버리 할 때 레퍼런스 쓸 수 있도록 들어가 있는 클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테스트할 때는 그렇지만 실제 동작할 때는 조금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10.2GBps까지 전송한다. 어떻게 전송하느냐? 전송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CML이라는 방식도 있고 LVDS라는 방식도 있고 여러 방식인데 근데 HDMI는 실리콘 이미지라는 회사에서 만든 자체적인 표준입니다. 협회에서 같이 만들긴 하지만 실제 표준은 거기서 만들다 보니까 거기 실리콘 이미지라는 데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TMDS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트랜지셔널 미니마이즈드 디퍼런셜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요. 자, 잠깐 설명을 드리면 TMD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지셔널 미니마이즈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저희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0과 1을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0과 1을 갖다 전송할 때 0, 1, 2 신호가 많이 바뀐다. 많이 바뀌는 만큼 전력 소모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0, 1에 바뀌는 것 같다가 가장 미니마이즈하게 바뀔 수 있는 숫자가 좀 적으면서까지도 클락까지 임베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만들겠다라고 한 게 이 TM의 줄임말이고요. 그다음에 DS, 디퍼런셜 시그널. 잘 아시죠? 고속으로 올라가면 대부분의 신호들은 주변 신호라든지 아니면 그 잡음들에 대한 노이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들을 캔슬링하기 위해서 디퍼런셜 신호를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디퍼런셜 신호를 가지고 가는 상태고요. 근데 TMDS가 다른 신호들이랑 조금 틀리게 좀 틀린 방식은 뭐냐면 자 보시면 TX 쪽에서는 실제로는 커런트를 드레인하는 수수만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기는 수수만 갖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RX 실제 TV라고 보시면 되죠. TV라든지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TV랑 모니터 단에서 3.4V짜리 전원을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동작하는 전원을 갖다가 실제로 RX 단에서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도 RX에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RX에 걸어주고 케이블 통해 가지고 스위치를 열고 닫음에 따라 가지고 신호가 01 신호가 바뀌어서 전송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방식 자체는 여기서 볼 때 오픈 드레인 방식이라는 방식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사이에 진짜 실제로 저항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저항들은 50옴짜리 저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네이션 볼테이지 아까 보신 것처럼 3.4V짜리 신호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스펙상에서 라이징 타임 같은 경우에는 75피코 정도의 라이징 타임을 갖는다 라고 스펙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호가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3.4V에 풀업을 달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3.3V에 풀업을 달아주다 보니까 신호 자체는 실제 3.3V에서 요 밑으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아까 뭐 SSC 할 때 다운 스프레드라고 얘기 들은 것처럼 얘도 좀 비슷합니다. 3.3V가 제일 위에 있는 값이고요. 그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값으로 해서 스윙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싱글로 해가지고 보시면 400mm 정도가 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제 반대쪽으로 올라온 신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00mm 정도까지. 그러니까 3.3V에서 마이너스 400, 그 다음에 3.3V까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테스트하는 스펙에서 보시면 지금 2.5V에서 3.5V 사이에만 들어오면은 우선은 패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퍼런셜은 말 그대로 두 개를 묶었으니까 옵셋 올라가 있는 거, 이 3V 올라가 있는 신호에 대해서는 무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해버리니까 여기에서 0V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호의 스윙이 정해지게 되어 있고요. 얘가 실제로 600m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디퍼런셜 만드시면은 최대 1.2V 정도 전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 레이스는 해상도에 따라서 우선 데이터 레이스이 바뀝니다. 보통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요새 나오는 건 거의 다 FHD급으로 나오지만 해상도를 낮추시면 640에 480이라든지 이런 낮은 데이터 레이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데이터까지 나오면 한 250Mbps 정도의 데이터 신호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로 끌어올린다 해서 뭐 지금 현재 FHD 요새 계속 많이 FHD가 아니라 UHD라고 해서 울트라 HD 뭐 이런 거 TV 많이 나오고 뭐 CES 같은 데 보면은 LG에서 뭐 UHD로 해서 40인치짜리 만들었느니 처음에 80인치에서 줄였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거를 전송할 수 있도록 1.4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헤르츠만 30Hz 정도 좀 느린 속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는데 문제가 없지만 동영상 게임 같은 거 돌린다라고 하시면 게임은 화면이 변화가 많죠. 그러면 이제 화면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지실 정도 그런 정도까지는 지원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스피드가 3.4GBps 가까이 실제로 3.39GBps 정도의 데이터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픽셀 클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데이터 클락이 딱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5메가부터 해서 340메가까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75피코보다 크면 된답니다. 얼마보다 작으면 된다는 값은 없습니다. 그리고 볼테이지 스윙하는 거는 800mV부터 해서 1.2V까지. 이건 디퍼런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TBIT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보통 어플리케이션에서 UI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RGB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를 전송할 때 RGB로 전송하는데, RGB에서 R을 8비트로 보낸다.
라고 하면 그 8비트 중에 한 비트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한 비트가 걸리는 시간. 그걸 보통 그냥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는 UI라고 부릅니다. 유닛 인터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값하고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294피코세크 하시면 요거 거꾸로 뒤집으면 딱 나올 거고요. 3.4기가를 뒤집으면 나올 거고요. 4나노세크는 250메가 뒤집으면 딱 나오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UI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싱글핸드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V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를 갖다 측정하는 겁니다. 낮은 전압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그래서 마이너스 600ml였으니까 마이너스 600ml에서 400ml 사이만 들어오면은 스펙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3.3V였죠. 3.3V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mV 이내만 들어오면 신호가 패스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HDMI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겉에 보면 이 데이터 채널 같은 게 하나 보이고 커넥터만 연결하는데요. 실제 안에 내부 동작에서는 조금 많은 동작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안에 칩 내부에서는 패러럴로 해서 통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이 많이 써가지고 통신을 하는데 그거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리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서데스라고 부르는데요. 서데스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10빛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갖다가 10분의 1로 줄여서 데이터 하나로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게 아까 보시는 이 레퍼런스 클락이라는 클락, T클락이라고 하는 클락이 들어가는데요. 이 클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호가 많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리콘 밴더에 따라서 이제 내용은 틀려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여기 10비트에 들어오는 게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에 대해서 클락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 실제로 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테스트할 때는 여기 단에서 이 테스트를 같이 보지만 실제 칩 안에서는 레퍼런스 클락을 가지고 와서 이 클락을 갖다가 이 시리얼 데이터가 패러럴 됐을 때 패러럴에 라이징이 됐을 때랑 얘랑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동기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잠깐 좀 드리겠지만 HDMI 같은 경우에 MHL이나 HDMI가 TMDS라는 걸 쓰거든요. 얘 테스트 하시는 거 보면 다른 테스트들은 마스크 테스트 한다라고 마스크가 딱 중간에 서 있고 신호가 그냥 중간에 그려지는 형태예요. 근데 얘는 테스트 하시고 보면 마스크가 지가 완대로 왔다 갔다 해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좀 좋은 점이 있어 거기 딱 찍어버리고 말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데이터라는 게 있고 클락이 있는데 데이터랑 클락이랑 동기가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얘가 동기 맞아야 되는 거는 이쪽에 되는 패러럴로 되어 있는 데이터랑 나중에 패러럴로 풀린 데이터의 동기만 맞추는 거지 이 사이의 동기를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가 꼭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I가 열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스크가 왔다 갔다 하면서 I가 열려있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잘 열려있는 부분이 있으면 딱 거기서 멈춰버리고 결과를 레포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랑 좀 틀리게 얘는 마스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는 한 채널만 보여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 세 채널까지 들어가 있다. 세 채널 들어가 있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호가 양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이 클락은 FHD라고 하면은 한 148.5메가 정도의 데이터에서 나오는 클락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시그널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렵지 않으시죠? HDMI 처음 보는 거 아니시라고 하시면 우선 써봤다라고 하시면 이제 대강은 어떤 건지 아실 거고 이제 뭐 소리나 아니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송한다라고 대강만 알고 계셔도 우선 많이 얻어가는 거라 생각을 듭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말고 아까 다른 것도 막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TFGS 클락이랑 데이터 있고 그 외의 신호 중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DDC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데이터 채널.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어떤 거냐? 실제로 여기 안에서 실제 저희가 연결하려는 게 모니터랑 뭐 예를 들어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모니터랑 HDMI 연결했다. 그러면 둘에서 해서 지원하는 분명 해상도가 틀릴 거예요. 저희가 TV는 FHD를 대부분 다 지원하죠.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4가 FHD보다 높은 걸 지원한다. 그럼 높은 걸 얘가 데이터를 해서 보낸다라고 하면 화면에서 알아들을 수가 있냐? TV에서 못 알아듣습니다. TV에서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니까 데이터가 깨져나오거나 화면이 틀려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배사에서 실제 모니터를 만드는 배사라는 협회에서 정해놓은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이고 어떤 해상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EDID라고 부르고요. 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라고 부르고 형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모니터 이름은 어떻게 되고 모니터 뭐 실제 그 아이디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지원하는 최고 해상도는 얼마 정도 되고 거기에 실제 지원하는 해상도는 얼마 정도 되고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서로 익스체인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이만큼인데 너가 쓸 수 있는 게 얼마만큼이니 물어봐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내가 지원하는 게 이게 있으면 여기까지 맞출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얘는 없고 얘까지는 있어. 그러면은 여기로 맞아지는 겁니다. 1024 곱하기 768로 해가지고 양쪽이 서로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이걸로 통신하자라고 해서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DID라는 놈을 통해서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양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해상도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화면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이때 들어가는 게 이 DDC라는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커뮤니케이션하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CEC라는 채널도 있습니다. CEC라는 거는 실제로는 옵셔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얘는 뭐냐? 컨슈머 일렉트로닉 컨트롤입니다. 자, 뭔가 컨트롤이라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컨트롤, 뭔가 조종한다. 저기 리모트 컨트롤, 아니면 뭐 리모컨 이렇게 부르는 거. 거기 컨트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조종하겠다라는 느낌이 약간 드시죠? 예, 정확히 맞습니다. 얘는,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편하겠네요. 자, 저희가 DVD 플레이어에 대한 리모컨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HDMI로 리시버도 연결했고 화면도 연결해놨어요. 근데 원래 FM대로라고 하면, 자, 화면에서 저희가 TV 보다가 이제 얘 DVD 플레이어 끄면 안에는 얘는 화면을 켤 수는 없죠. 그럼 얘 리모컨 찾아가지고 화면을 켜거나 여기 앞에 와가지고 여기서 또 버튼 눌러가지고 화면을 켜거나 그다음 리시버 쪽에서도 리시버 쪽에 있는 화면을 켜야지만 얘가 전송이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CEC 채널을 지원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DVD 플레이어 리모컨 하나 가지고 얘 켜면 얘 켤 수도 있고 얘 켤 수도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 얘에서 파워 켜게 되면은 얘 켜면서 같이 리시버까지 켜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켜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꾸로 끄고 싶다라고 하면 얘도 끌 수도 얘도 끌 수 있고 얘도 같이 끌 수 있게. 그래서 요새 나오는 그 집에 쓰는 ITTV 같은 경우에 HDMI 설정하는 데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모니터를 같이 킬 거냐 끌 거냐에 대한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CEC를 지원하는 모니터에 연결한다라고 하면 이 TV가 켜는 게 리모컨 하나로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채널이고요. CEC라는 채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옵셔널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이 유용하고 리모컨의 개수를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요 아래 들어가 있는 거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이 테스트 하시는 분들, 테스트 관련된, 개발하시는 분들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조금 더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신호든 간에 디지털로 되어 있는, 와이어로 되어 있는 신호라고 하면 딱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신호를 쏘는 쪽, 저희가 소스라고 부릅니다. 신호를 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를 받는 쪽, 리시버라고 부릅니다. 리시버가 있고, 중간에 케이블이 있으니까 보통 미디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케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송하는 선이 있으니까 그 전송 선로에 대한 테스트, 총 세 가지 테스트로 구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소스 쪽에 들어가는 HDMI 일반적인 테스트는 앞에 보시는 요 테스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징 타임 폴링이라든지 인터페어 스큐라든지 클락의 듀티 사이클이라든지 클락의 지터라든지 아이 다이어그램이라든지 그래서 요것들은 디퍼런셜로 연결하는 거고요. 요 밑에 요 두 가지는 싱글로 해서 측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소스 쪽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이때 쓰는 장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스가 신호가 나오는 거니까 테스트하는 거는 신호를 받는 장비. 쉽게 생각하시면 오시로스코프가 신호를 볼 수 있는 장비니까 오시로스코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시로스코프를 통해서 신호를 받아서 테스트하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신호를 쏘는 놈이 있으면 당연히 받는 놈도 있어야겠죠.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실제 테스트하는 거는 딱 몇 가지 항목이 안 됩니다. 아까 USB 때 얘기 들으셨죠? 테스트하는 항목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RX는 자, TX가 쏘는 게 얼마나 안 좋은 신호까지 쐈을 때 얘가 얼마까지 화면이 안 깨지고 잘 나올 수 있느냐. HDMI는 말씀드렸죠. 소리랑 화면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랑 화면을 갖다 계속 보냈을 때 그리고는 신호에다가 신호를 점점 작게 보내는 거예요. 아까 3.3V 풀업 달려 있었는데 2.7V까지 떨어뜨리고 2V까지 떨어뜨릴 때 그래도 화면이 잘 나온다? 그럼 패스인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얘에다가 신호에다 지터라는 거 실어줬을 때, 신호에 좌우 흔들림을 막 걸어줬을 때 얘가 얼마나 견디느냐. 지터를 많이 걸어가지고 뭐 거의 아이가 다 다칠 정도로 걸었다. 그래도 패스가 된다? 그럼 화면이 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까지 패스가 되느냐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항목들 보시면 자, 지터 톨러런스, 지터라는 애를 갖다 임의적으로 실어줬을 때 얼마까지 견디느냐. 그다음에 디퍼런셜 스윙, 전압의 스윙 볼테이지를 1.2V였는데 점점 줄여서 1V, 800mV, 600mV, 400mV 줄였을 때까지 통신이 되느냐, 화면이 안 깨져 잘 나오느냐, 잘 나온다, 패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인트라페어 스큐는 데이터만에 채널 간의 스큐를 줘가지고 강제로 스큐를 줬을 때 얼마까지 화면이 안 깨지고 잘 나오느냐 이런 테스트하는 거고요. 임피던스는 말 그대로 임피던스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하게 돼 있고 이때는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장비가 파버트라고 되어 있는 좀 무지막지하게 많아 보이죠. 이렇게 좀 많아 보이는 장비를 써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호를 발생하는 건 이쪽에서 발생을 해주고 지터를 실어주는 거는 이쪽에서 신호를 실어주도록 지터에 신호를 실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터를 실어가지고 얼마나 안정호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를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블 테스트는 요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중간에 있는 요 케이블에 대한 테스트고요. 얘는 신호를 쏘는 거랑 받는 쪽에 대한 것을 같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장비들이 이제 TDR이라고 부르는 장비들 또는 ENA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장비를 통해 가지고 실제 들어간 신호 대비 나오는 신호가 잘 나오느냐 아니면 들어갔을 때 반사돼서 나오는 신호가 얼마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 어렵지 않으시죠? 그 중에서 이제 TX 쪽만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DMI는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테스트는 그 자동화 소프트웨어 돌리고 마세요. 돌리는데 이게 어떻게 패스고 어떻게 페일인지에 대한 걸 좀 알고 계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고쳐야 될지에 대한 걸 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깐 어떤 항목들을 지정하고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테스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TX 안에 들어가 있는 신호들은 여기서 이런 신호를 만들 거고요. 여기 측정하는 거는 폴링 되는 타임, 라이징 되는 타임이라든지 전압이 얼마 정도 높이까지 나와 있느냐 아니면 얼마 정도 낮게까지 나와 있느냐 채널이랑 채널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얼마 정도 스큐를 가지고 있느냐 시간차를 가지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클락이 있는데 클락에 지터가 껴있다라고 하면 그 지터가 얼마 정도 되느냐 아니면 클락이 한 UI, 아까 TBIT, TBC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크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얼마 정도 시간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테스트가 자, VL이라고 되어 있는 테스트. 전압의 로우 볼테이지 측정하는 겁니다. 아까 싱글핸드 테스트 할 때 3.3V 기억나시죠? 거기에 마이너스로 해서 600mA 정도까지 떨어진다. 라고 설명드렸고 스펙에서는 마이너스 400부터 마이너스 600 사이만 들어오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자, 우선은 터미네이션에가 3.3V 전압 걸어주니까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을 거고요. 그 나오는 신호를 무조건 측정하느냐? 클락은 무조건 측정해도 됩니다. 0일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데이터를 그렇게 측정해버리면 0101 변하는 때는 이 신호들이 실제로 밑으로 깔리는 신호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깔리기 전에 하이로 올라가면서 요만큼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 버려요. 그럼 풀스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제일 낮은 부분을 측정하는 게 안 되니까 제일 낮은 부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트리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낮은 쪽 측정한다라고 하면 하이가 나온 다음에 로우가 3개 비트 나오는 때 그때의 가운데 단의 로우의 전압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하이 쪽을 측정한다라고 하면은 로우가 나온 다음에 하이가 3번 정도 나오는 구간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가운데 하이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측정하면은 전압에서 가장 안정되어 있는 부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클락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모든 신호에 대해서 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상관없이 다 측정을 해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와 있는 이 테스트가 라이징 타임하고 폴링 타임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있는 테스트인지 저희도 모릅니다. 그냥 CTS에 올라와 있고 테스트 하라고 해서 저희도 테스트가 구현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릴 때 라이징 타임 잠깐 설명드렸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얼마인지? 예, 맞습니다. 75피코인데 75피코보다 크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맨 나노여도 되고 맨 마이크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펙에 패스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IE에서는 패스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 이론상으로 따져도 오실로스코프가 8기가짜리를 쓰게 돼 있는데요. 8기가짜리는 75피코보다 빠른 신호는 얘가 측정을 못 합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 다 깎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오실로스코프에서 더 이상 나오지도 않은 값인데 여기 스펙에도 이게 나와 있는 건 딱 하나예요. 75보다 크면 된다. 그러니까 패스 못할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다 패스가 안 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항목은 누구든지 패스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신호만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왜 들어간지 저희 본사에 지금 이쪽 담당하는 애도 모릅니다. 자기도 왜 들어간지 모르겠대요. 근데 실리콘 이미지라고 해서 이 시텟을 만드는 그 업체 쪽에서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모두 다 패스하는 신호지만 들어가 있고 얘는 그냥 똑같습니다. 라이징 타임이나 폴링 타임 20%부터 80%까지 해서 10,000번에 대한 테스트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10,000번 측정해서 75%보다 크게 나오면 패스, 작게 나오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데이터라든지 클락에 대한 테스트를 다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라이징 타임이나 폴링 타임 생기는 경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펙이 되게 루즈하기 때문에 프라이어티에서는 되게 낮은 프라이어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싱글로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종목 중에서 가장 페일이 많이 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트라페어 스큐입니다. 각 데이터 채널 간의 스큐를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그냥 패턴에 대한 트리거를 합니다. 이건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패턴에 대한 트리거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싱크 패턴을 찾았으면은 거기에 두 개의 데이터 라인, 뭐 데이터 라인 0번이면 데이터 라인 0번, 데이터 라인 1번이면 1번, 0번하고 1번하고 두 개의 차이가 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스펙인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스펙인인 거고 틀리다라고 하면 그럼 스펙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와 관련된 거니까 데이터 채널만 측정합니다. 클락 채널은 빼고 측정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느냐? D0, D1, D0, D2, D1, D2 여기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싱크 패턴이라는 걸 분명히 트리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싱크 패턴이라는 게 어떤 거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에 지금 밑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C00라고 되어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 패턴에서 00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이게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패턴이에요. 보시면 D0랑 D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그냥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복잡하실 거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얘는 다른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신호고 D0랑 D1이 00이면 자, 여기 보시면 D0랑 D1이죠. 이게 0, 0이다라고 하면 이게 0이면 1이면은 H싱크가 나가는 거고 0, 0이면은 그냥 아무 값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0, 0이면은 아무 값도 안 나가는 거고 얘가 0, 1이 됐다. 그러면 V싱크는 아니고 H싱크죠. 데이터 채널 제로에서는. 그럼 이제 호리젠탈 싱크가 하나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나갈 때는 여기가 이 패턴이 나갑니다. 뒤에 호리젠탈 싱크가 나갈 거야 라고 할 때는 자, 0, 1이 돼 버리니까 0, 1의 패턴이 이 패턴이죠. 그래서 실제 나가는 거 00, 10, 10, 10, 11이라는 패턴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V싱크를 보내겠다. 그러면 거꾸로 10이 되죠. 그럼 이제 이때는 이 패턴이 나가는 거예요. 01, 01, 01, 01, 00. 그래서 이 패턴을 갖다가 트리거해서 하는데 생각해보시면 V싱크는 한 버티컬 라인입니다. 버티컬 라인을 하나 하면 나올 때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호리젠탈 같은 경우에 한 줄이니까 저희가 뭐 FHD라고 하면 1920 비트를 낸 다음에 거기에 1080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V싱크는 1080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호리젠탈은 1080마다 나오는 거예요. 한 줄마다 1920 채울 때마다 나오니까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이 패턴을 가장 많이 써가지고 트리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의 값이 여기 보시면 C00라고 되는 패턴이고 이 패턴을 잡은 다음에 다른 신호에서는 다른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는 컨트롤 패턴이라고 컨트롤 로직이라고 부르는데 요 4개의 비트를 조합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HTTP라고 해서 컨텐츠 프로텍터 같은 게 걸려있다. 그럼 이제 그런 값을 얘가 표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값이랑 얘 나오는 패턴도 요 4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트리거 해놓고 다른 패턴들 나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거랑 찾아서 스큐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 간의 스큐는 실제로 스펙에서는 좀 루즈한 편이긴 하지만 이 트리거하는 스펙이 신호가 안 나온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안 나올 리는 없겠지만 가끔씩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다른 패턴을 바뀌어서 나왔다라고 하면 테스트 진행이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호리젠탈 싱크가 안 나올 리는 없겠지만 이게 안 나왔다라고 하면 다른 패턴을 바꿔주시면 테스트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러니까 페일이 났는데 트리거를 못해서 페일이 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호리젠탈 싱크가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쉽게 알 수도 있고요. 그걸 당장 못 고치겠고 테스트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V싱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패턴들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테스트 진행을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트라페어 스큐는 자, 지금 설명드린 게 요거는 인터페어 스큐입니다. 인터페어는 데이터 채널 간의 스큐고요. 인트라는 내부 간의 스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채널 1이라고 하면 데이터 채널 1의 디퍼런셜이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의 스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 스큐 어떻게 측정하냐? 되게 간단합니다. 자, 트리거 여기 신호가 안 나오는데 디퍼런셜이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반대되는 신호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겠죠. 그럼 올라가고 있는 신호에 트리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떨어진 신호를 누적을 해요. 똑같이 10,000번. 10,000번 누적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한 10mV 정도 되는 히스토그램 하나 다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제일 빨리 나온 거랑 제일 늦게 나온 값. 이 두 개를 측정해가지고 리포트를 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스큐에 대한 값을 리포트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데이터 채널이랑 클락 채널에 대해서 모두 다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되게 간단한 측정을 통해가지고 값을 리포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디퍼런셜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터가 좀 많이 실려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 채널이 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인트라페어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예제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스큐 없으면 깔끔하게 I가 나옵니다. 근데 스큐를 좀 과하게 주면 자, 스큐가 없다는 얘기는 두 개의 채널의 커먼 모드를 뽑아낸다라고 하면 이게 싱글로 되어 있는 거에서 커먼 모드 뽑아내면 커먼 모드가 그냥 깔끔한 DC로 보여요. 근데 스큐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호가 실린 것처럼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삐죽삐죽한 게 튀어나오거나 이런 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뭔가 I가 열리긴 열렸는데 좀 이상하게 보이시죠?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 제가 HDMI 2.0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클락에 대한 테스트인데 얘도 되게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클락의 듀티 사이클, 클락이 듀티가 얼마 정도 되느냐, 얼마 정도 흔들리느냐, 스펙은 되게 루즈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 흔들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측정하는 방식도 되게 단순합니다. 아까 인터페어 측정하는 거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측정하느냐? 클락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라이징 타임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도를 누적합니다. 몇 개 동안? 똑같이 10,000개 동안. 10,000개 동안 누적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히스토그램을 줍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온 거랑 뒤에 나온 거랑 민값이랑 X값이랑 측정을 해가지고 그 민값 X값이 20% 안에 들어오느냐 그리고 여기 평균값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에 대한 값만 측정합니다. 그래서 클락이 특별한 이슈가 없다. 근데 클락에 지터가 많다라고 하면은 페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클락에 지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테스트 아이템도 많은 경우에는 패스가 가능한 항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락 지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식은 조금 틀립니다. 클락을 누적하는 건 똑같은데요. 얘도 똑같이 10,000번 동안 누적할 건데 10,000번 누적할 때 기본이 되는 주파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클락 리커버리 유닛이라고 해서 CRU라고 부르는데 클락 리커버리 유닛을 통해서 아이들한 클락을 만들어냈을 때 그 아이들한 클락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잡았을 때 클락이 흔들리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락에 대한 지터 측정하는 거는 히스토그램 하나 그려준 다음에 10,000번 동안 누적한 다음에 제일 적게 나오는 값, 제일 많이 나오는 값의 차를 통해서 그래서 지터를 측정해서 보여준다. 여기도 똑같이 앞에 것처럼 여기 부분에 지터가 많다라고 하면 똑같이 여기도 지터가 많은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이 페일이 안 되면 같이 패스가 될 거고 페일이 앞에 쪽에 났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쪽도 페일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클락 리커버리 하는 거, 데이터 이렇게 리커버리해서 볼 수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예.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I 측정하는 거. 데이터 I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락은 데이터의 현재로서는 딱 10배만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클락의 라이징 엣지를 하나 딱 잡으면 데이터가
총 10개의 아이를 그릴 수 있을 만큼 들어옵니다. 한 클락 주기 동안에. 그럼 이거 어떻게 측정하느냐? 자, 이 상태로 지금 현재 클락에 대해서 트리거를 잡아놓고 데이터를 누적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10개 아이가 보여요. 10개 아이에 대해서 측정하는 게 맞냐? 그럼 10개 아이 다 측정해가지고 그걸 스펙 따로 맞추면 그거는 하는 사람도 힘들고 스펙 만드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실제로 클락을 갖다 10배로 쪼개게 된다라고 하면 한 비트에 대한 클락을 만들어서 이 아이 하나에다가 10개를 다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HDMI는 현재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클락의 라이징이 될 때 데이터 하나씩만 채우는 게 아니라 아예 클락을 멀티플라이 시켜버려서 10배 만든 다음에 그때 라이징 타임이 될 때마다 아이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이 하나에다 다 묶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아이에서 측정한 항목들은 마스크 그려서 마스크에 대한 거에 신호가 지나오느냐 안 지나오는 거냐 측정을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측정할 때 이 마스크에서 여기다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지터 값 측정합니다. 레프트 지터, 라이트 지터라고 해서 지터 값을 측정해서 그 값도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릴 때 요거 말씀드렸죠. 마스크 그린다고. 마스크 그린 다음에 마스크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레퍼런스 클락이랑 데이터랑은 동기가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레퍼런스 클락을 기준으로 해서 클락을 만들었더라도 이거 그냥 요 아래만 이 마스크만 들어오면은 화면은 깨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찾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얘는 테스트할 때 그냥 요 마스크 안에만 침범하는 게 없으면 여기랑 위아래만 침범하는 게 없으면 패스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진 않은데 대부분의 경우 신호가 생기는 경우는 우선 데이터 쪽에 클락이 지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클락 쪽에 지터가 많다라고 하면 데이터 쪽에도 지터가 많은 것처럼 나옵니다. 그럴 경우 그래서 클락 쪽을 패스 못하시면은 아이 테스트를 패스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클락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데이터를 잡으시면은 패스하시는데 좀 문제가 없이 좀 쉽게 패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HDMI 간단하게 이제 현재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곧 아마 다음 달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이라는 스펙으로서 나왔죠.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테스트 스펙도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이 이건 뭐가 바뀌었냐?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은 가장 크게 바뀐 거 저희가 아까 TMDS라고 말씀드린 거 최고가 한 채널당 3.4GBps까지 낼 수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6GBps까지. 왜 3.4에 곱하기 2 하면은 6.8인데 6.8까지 안 올렸냐?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6GB로 올리겠답니다. 그래서 6GB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원래 삼성이나 LG TV는 벌써 지원을 하고 있어요. 듀얼뷰라는 모드인데 그 3D TV 알고 계시죠? 3D TV에서 평광방식, 그러니까 3D TV에서 전송하는 방식은 저희가 사람이 볼 때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하고 보는 시각차를 보는 거니까 왼쪽 오른쪽 계속 신호 왔다 갔다 해서 보는 건데 쉽게 생각해 보시면 그럼 왼쪽 거만 계속 보게 되면 한 사람은 다른 채널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 거만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른 쪽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듀얼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왼쪽 거만 보고 한 사람은 오른쪽 거만 보고 그러면 한 모니터 가지고 두 개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 하시면 레이싱 게임 하시면은 화면 위에 있고 화면 밑에 있고 반 나눠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면인데 하나는 3D로 뜨는데 사람들이 안경을 끼고 있으면 한 사람은 자기 시점에서 보게 되는 거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시점에서 보게 되는 거고 이게 현재 TV에서는 TV 채널을 나누는 건 가능했어요. 근데 오락게임기나 오락기에서는 그게 현재까지 가능하지 않았었는데 2.0부터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모드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좋은 거는 자, 듀얼뷰 모드를 해서 화면은 2개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디오는 네 사람이 다른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시 올라가서 오디오 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4개의 다른 음악을 갖다 다른 채널로 쓸 수도 있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32채널까지 지원합니다. 현재 뭐 8채널짜리, 뭐 10채널짜리, 뭐 서라운드 이렇게 막 음향 쓰시는데 32채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음량을 들을 수가 있게 추가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어택시는 죄송한데 요거는 여기 2.0이랑 관계된 건 아니고요. 이제, 뭐 크롬 TV라든지 아니면 요새 안드로이드 기기들 이렇게 HDMI 포트에 바로 갖다 꽂는 것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다이렉트 어태치라고 부르는데 걔네들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스펙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12월 달에 나왔는데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HDMI 2.0을 들어갔는데요. 얘는 그냥 그 HDMI 2.0은 아니고 12월 달부터 해서 옛날 것도 다 지원하는 걸로 지원하는데 이제 만들 때 가이드라인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가이드라인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아까 CDC라고 하는 채널 혹시 기억나시나요? 컨트롤 채널 하던 거. 그 채널이 조금 더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에 대한 내용도 보낼 수가 있고 DDC 채널을 조금 더 컨트롤해서 데이터 채널도 쓸 수 있고 이런 채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부적인 상황을 갖다 그 스테이트를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어떤 기능이냐 데이터 화면을 보다가 화면이 중간에서 확 깨진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봤을 때 받는 쪽에서 깨진 건지 아니면 쏘는 쪽에서 깨진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얘는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받는 쪽에서 나 데이터 깨졌으니까 너가 좀 다시 보내 라고 보낼 수 있는 채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면을 보고 있는 화면 이상에 나오는 거를 레포트 해줄 수 있는 채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추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EMI라든지 RFI 아까 바로 전 시간에 USB 할 때도 잠깐 얘기 들으셨죠. USB 3점이 올라가서 뭐 폴리노미얼 막 얘기 나왔었는데 이 데이터 렛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변 신호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신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얘가 6GBps까지 올라갔죠. 3GB대역 비슷하게 쓰는 주파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와이브로가 2.7GB대 쓰고 있고요. 와이파이가 2.4GB대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LTE는 고라인은 안 쓰는 것 같은데 2몇 기가대 쓰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GBps 올라가는데 데이터를 조금만 떨어지면 2.5기가 매트로 3기가짜리 데이터를 침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통신하는 게 TV는 잘 나오겠지만 다른 거에서 뭔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없애기 위해 가지고 스크램블링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램블링을 통해 가지고 신호에 대한 노이즈를 줄여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2.0에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420 아니면은 420이라고 돼 있는 거, 요 항목에 대한 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추가된 것 중에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 블루레이가 지금 보시면 7기가 정도까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블루레이가 보통 FHD만 지원하지만 4K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포맷이 YCBCR로 420이라는 화면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블루레이를 통해 가지고 4K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지원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예전에 4K를 지원하더라도 30Hz밖에 안 된데다가 이 화면에 대한 걸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블루레이로 해가지고는 4K 화면을 볼 수가 없었어요. UHD 화면을 볼 수가 없었는데 HDMI 2.0부터는 요 해상도, 요 칼라 스킴을 지원하면서 이제는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된 거고, 그다음에 뭐 3D 쪽에 약간 좀 추가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됐는데 조금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잠깐 설명드리면 HDMI는 지금 현재로서는 스펙이 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4 스펙이 있고 2.0 스펙이 있는데 만든 데가 틀립니다. 1.4는 세븐C라고 부르는 컴퍼니가 만든 거고요. 2.0부터는 이 세븐C만 자꾸 너무 자기네만 만들어버리니까 세븐C가 아닌 업체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도 스펙 만드는 데 좀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HDMI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HDMI 포럼에서 나온 스펙입니다. 스펙이 만들어진 지가 좀 틀리기 때문에 내용도 조금 틀리다라 보시면 되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자, 하이스피드로 올라가면 아까 데이터랑 클락이랑은 10분의 1로 준다고 말씀드렸죠. 클락이 데이터 랩이 10분의 1로 줄어있는데 얘는 40분의 1로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가 2.02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1.4를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에서 만든 거라서 예전 거랑 못 쓰게 된다라고 하면 예전에 세븐C에서 만든 거는 버리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하위 거에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2.0, 2.0끼리만 붙여야 되는 거고 1.4, 1.4끼리만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 테스트를 아예 구분을 해버렸어요. 2.0은 3.4부터 해서 6기가까지 지원하는 거고 얘는 테스트할 때 2.0의 테스트 이름들은 HF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하이 프리퀀시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옛날 테스트들은 그냥 아까 옛날 그 앞에 있는 숫자대로 그냥 7이면 7, 8이면 8 이렇게만 시작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TX 소스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자 보통은 신호 나오는 바로 앞단에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2.0부터는 이 앞단에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USB처럼 안 좋은 케이블 요 밑에 보시면 요 특성이고요. 이게 파나소닉에서 자기네가 프로포즈를 하는 내용이고 요 케이블에 대한 특성을 넣고 이퀄라이제이션 아까 USB 똑같이 들으셨죠? 이퀄라이제이션을 통과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스펙을 측정하도록 얘를 TP2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USB는 아까 TP1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틀리고요. TP2에 대한 I를 측정하도록 스펙을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측정하실 때 보면은 얘 수정했을 때보다 2.0 측정하시면
당연히 신호도 빠르니까 더 안 좋기도 하고, 이퀄라이제이션 들어가고, 워스트 케이블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도 되게 작게 돼 있고요. 그러면 마스크도 훨씬 더 작아지는 거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만 넣어도 지금 머리가 좀 아플 텐데, 또 아까 인터페어스 큐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채널에다가 한 채널만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에다가 112피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FR4라고 되어 있는 기판을 생각하시면 4인치 정도 길이의 내부 채널 스큐가 생겼을 때 그때에 대한 테스트 추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클락이면 클락에 대해서 112피코를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 쪽에다가 신호를 주게 만들어준 거고요. 데이터라고 하면 클락 그대로 가고 데이터 쪽에 플러스 112피코, 마이너스 112피코에 대해서 데이터를 측정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된 항목이다. 다른 것들은 아까 테스트 설명드린 거랑 거의 테스트가 똑같습니다. 스피드만 올라갔고요. 그래서 I 측정하는 게 가장 크게 변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측정할 때 이퀄라이제이션, 이런 형태의 이퀄라이제이션 파형을 갖는다. 그래서 보시면 한 2기가 정도일 때 3dB 정도의 그 파워를 더 추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2.0 바뀌면서 저희도 소프트웨어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여기 스펙 설정하시고 TX 아래 설정하고 데이터 돌리면 됐는데 요새는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디바이스에 대한 걸 우선은 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디바이스가 어떤 해상도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가 다 됐다라고 하면 이제 디바이스는 됐으니까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 연결 탭은 원래 옛날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데 조금 보기 편한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쓰는 픽스처가 이거고 프루브가 이거고, 프루브는 내가 4개 갖고 있으니까 4개 쓸 거고, 그럼 여기에서 데이터 하나만 측정할 거냐, 아니면 3개 데이터는 다 연결해 측정할 거냐, 이런 거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연결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사인되어 있는 채널, 프루브 채널을 몇 번에 어사인할 거냐, 이런 거 설정하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끝냈다라고 하면 2.0 아까 테스트할 때, 자, 말씀드릴 때 여기 스코프에서 잡은 거 가지고 뭐 이퀄라이제이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케이블, 안 좋은 케이블, 워스트 케이스 케이블까지 넣어야 된다. 이런 거 자기가 선택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내부적인 스펙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내부적인 스펙 값을 넣어서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넣어주면은 신호를 통해서 원래 신호 측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세팅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세팅 다 했다라고 하면 TX 세팅 다 돌릴 수 있다. 자, 그럼 싱크랑 이제 싱크 쪽에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싱크는 아까보다 항목이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냐? 4K 때문입니다. 4K 때문에 들어간 거 여기 3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420이라는 모드 하나 추가됐다 그랬죠? 420이라는 모드 추가된 거. 요거 때문에 좀 항목이 늘어났을 뿐이지, 실제로 보시면 예, 원래 하던 측정하는 항목 3개는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약간 좀 프로토콜 관련된 항목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xS 아까 보여드릴 때 파버트라고 되어 있는 무지막지한 솔루션 보여드렸는데 2.0부터는 저희도 이제 AWG라는 솔루션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AWG를 쓰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는 훨씬 더 좀 간편한 형태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시게 되면은 뭐 앞에 쪽에 있는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연결이 좀 준 상태에 측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1.4B도 테스트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1.4B 테스트에도 당연히 가능하게 돼 있고, 그래서 1.4 플러스 2.0까지에 대한 테스트를 모두 자동화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연결도 잠깐 보여드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HDMI 간단하게 2.0까지 업데이트를 다 해드렸거든요. 예, 시간이 짧아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지금까지 HDMI가 2008년도부터 해서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한 5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바뀐 것들에 대한 것도 다 업데이트 해드렸고, 실제 측정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현업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시고, 2.0 나왔을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